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한 게 아닙니다. 다만 워낙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절차적으로 더 신중을 기해 재판을 진행시키려는 결정이란 해석이 나오는데요. 만약 검찰이 석방 지휘를 선택하면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먼저 박솔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총지휘자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인용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때 수사관계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기간만큼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는데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겁니다. 또 체포적부심의 경우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수사관계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만큼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 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것이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는 공수처 수사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이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구속기간을 멋대로 나눴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상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해야 한다며 구속 취소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치주의가 살아있다고 확인한 것이라며 법과 원칙을 명확히 한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윤 대통령 측의 공수처 공격에 손을 들어준 건 아닙니다. 절차적 논란에 대해 명확한 법 규정이 없고 대법원 판단도 없다고 했는데 논란의 여지를 해소하자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공수처는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원 결정문을 전달받은 검찰은 즉시 항고와 석방 지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석방 지휘를 하면 윤 대통령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즉시 풀려납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7일 동안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즉시 항고에 무게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자, 그럼 재판부가 밝힌 오늘 구속 취소 인용 사유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검찰이 공소를 제기했다는 건데요. 재판부가 기존과 달리 구속기한을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는 이례적인 판단을 내린 점이 특히 눈에 띕니다. 구나영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된 건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입니다. 구속 기한은 1월 24일 자정이었습니다. 이후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1월 17일 오후 5시 46분, 구속심사를 위한 서류가 서울 서부지법에 접수됐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이 결정된 뒤 서류가 공수처에 반환된 시점은 1월 19일 오전 2시 53분쯤이었습니다. 서류가 공수처와 법원을 오가는데 33시간 7분이 걸린 겁니다. 형사소송법 201조에 따르면 법원이 피의자 구속심사를 하는 경우 서류가 법원에 접수된 날부터 영장이 발부돼 검찰에 반환한 날까지 기간은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수처는 형소법대로 날로 계산해 구속기간이 이틀 연장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와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체포적부심에 걸린 하루를 추가로 더해 윤 대통령 구속기한은 1월 27일 자정에 만료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계산법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날을 기준으로 한 이틀이 아닌 정확한 시간 33시간 7분만 더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여기에 관련 규정이 없는 체포적부심은 수사 서류가 법원에 있던 시간을 구속기간에서 빼주면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이 계산을 통해 재판부가 규정한 구속기한은 1월 26일 오전 9시 7분. 검찰은 같은 날 오후 6시 52분에 기소했으니 구속기한을 9시간 45분 넘겼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설명자료에서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여 온 종래의 산정 방식이 타당한지를 따졌다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의 원칙 등에 비춰볼 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이례적입니다. 그동안 검찰이 해오던 기간 산정 방식을 뒤집은 겁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 검찰 간부는 기존 구속 연장 허가서만 봐도 며칠까지 연장함이라 나오지 몇 시까지인지는 나오지 않는다며 종래에도 다 날로 계산했기 때문에 갑작스럽다고 했습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구속기간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법원도 고민해보겠다는 취지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유리하게 판단하라는 형사법 절차의 원칙론을 확인한 거라는 겁니다. 결국 재판부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인 건 중요한 사건인 만큼 절차적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법원은 오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며 두 번째 이유로 절차적인 문제를 들었습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아 논란이 있고 향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 건데요.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판단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 내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공수처와 검찰이 구속기간을 임의로 나눠 사용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재판부는 공수처법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고 구속 취소 인용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대로 재판하면 상급심에서 파기되거나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재판을 맡은 해당 재판부가 향후 재판에 문제가 될 소지를 최대한 없애기 위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한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의 내란 수사를 부정하는 결정도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윤 대통령 체포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세 개 재판부 모두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선례가 있습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 역시 이제 와서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윤 대통령은 1월 15일 공수처에 체포돼 묵비권을 행사한 뒤 한 차례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검찰이 수사한 내란 공범 관련 증거와 진술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까지 내리기는 어려울 거라는 지적입니다. 공소기각 판결한다면 또 수사해서 또 기소를 해야 될 문제가 생기는데 국민들이 좀 법원의 어떤 판단에 대해서 희한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공무원 혐의로 기소된 계엄군과 경찰 수뇌부는 모두 10명, 병으로 보석이 인용된 조지호 경찰청장을 제외하고 모두 구속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된다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수사 형평성 측면에서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자, 검찰이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면 윤 대통령은 바로 석방되지 않고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럼 서울중앙지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유서영 기자, 검찰의 즉시 항고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검찰은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퇴근길에 입장을 들어보려 했지만 심 총장은 취재진을 피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뒤 검찰로 결정문을 보냈습니다. 이때부터 검찰은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와 즉시 항고 중에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즉시 항고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제도인데요. 형사소송법상 주어진 기한은 일주일입니다. 즉시 항고를 결정할 때까지 윤 대통령 구금도 이어집니다. 이에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검찰을 향해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라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하게 되면 윤 대통령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게 되는데 검찰이 결정을 언제 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자,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결단이 필요하겠군요. 그러면 검찰 내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시간을 너무 끌 필요는 없다는 내부 기류가 감지됩니다. 이 때문에 조만간 즉시 항고 결정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재판부가 구속 취소 사유로 언급한 구속 기한 만료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검사들이 많았는데요. 그동안 유지해온 검찰의 해석과 충돌하는 이례적 판단이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구속기한 연장과 관련한 실무적 관행은 그동안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해왔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검찰이 법원 결정을 인정하고 석방 지휘를 할 경우 이 개선법이 판례로 남는 데 대한 우려도 비칩니다. 오늘 결정을 종합해보면요. 구속기한을 시간으로 따진 건 매우 이례적이긴 하지만요. 공수처 수사권의 경우 법원에서 이미 합법적이라고 판단한 내용을 건드리진 않았다는 점, 특히 내란죄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한 게 아니라는 점 등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법원의 결정은 윤 대통령에게 죄가 없다, 12.3 내란 사태가 정당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과 지지자들 그리고 국민의힘에선 마치 일종의 면죄부를 받은 듯한 주장이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윤 대통령이 석방된다면 그동안 보여줬던 것 이상으로 극렬 지지층을 자극하면서 더 극심한 사회 혼란과 충돌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비상계엄이 실패한 뒤 터져나온 증언들은 일관되게 윤석열 대통령을 향했습니다.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그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현장 지휘관들의 진술도 이들의 증언을 뒷받침했습니다. 14명 명단은 다 있고 3명만 집중을 해라라고 해서 국회 단전은 물론 언론사의 단전 단수 시도도 윤 대통령 측근의 입을 통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12.3 내란 사태에 관여했던 핵심 인사들의 발언을 통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정황들이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호수 위에 떠 있는 뭐 달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오히려 지지층을 규합하고 선동하는 발언들을 쏟아냈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 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런 선동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과격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1월엔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섰던 한남동 관저 앞 집회가 있었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는 폭도들이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난동까지 벌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된다면 방어권을 명분 삼아 주요 피의자들과 입을 맞추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공개적으로 지지층을 선동해 폭동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불법과 파행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대거 무시해야 됩니다. 초합수사! 여기에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탄핵 심판과 조기 대선 등에 악용할 경우 헌재 결정과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사태도 우려돼 대립과 갈등, 사회 혼란은 극에 달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극우 세력이 경거망동하더라도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 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법원이 수사권 문제를 짚은 공수처의 수사 기록이 애초에 증거로 제출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6차례 전화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진술. 모두 검찰이나 경찰이 작성한 조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이 같은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냈고 윤 대통령 탄핵 재판의 주요 증거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수사 기록을 헌재에 보낸 적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기록 송부를 요청했지만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이번 법원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공수처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아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공수처에서 생산된 수사 기록들이 헌법재판소의 증거로 채택된 적도 없기 때문에 헌재 탄핵 심판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은 성격이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탄핵 심판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일 위헌, 위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위반이 중대한지를 따지는 게 핵심입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이번 절차적 논쟁은 내란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며 헌재 탄핵 심판 심리와 별개라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 재판에 미칠 영향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매일 평일을 이어가며 사실관계와 쟁점 판단 등 선고를 위한 막바지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선고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예상치 못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시민들은 다시 거리로,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구속 취소가 무죄를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은 자칫 내란 혐의에 면죄부를 주는 흐름이 될까 우려하고 분노하고 있는데요. 긴급 규탄대회가 열리고 있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혜선 기자, 시민들의 목소리 전해주시죠. 네, 이곳 헌법재판소 주변에선 조금 전부터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긴급 규탄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식에 놀란 시민들이 속속 모여들면서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분노의 함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법원이 절차적 문제 등을 문제 삼아 구속 취소를 결정한 데 유감을 표하고 검찰의 항고로 다시 사법 정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위협했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가 다시 나와 국민들을 가르고 왜곡하고 선동하는 건 아닌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부들부들 떨리고 무서운 거예요. 정말 제2의 내란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었고 또 제 아들이 대학생이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구속 취소가 인용되면 그들이 더욱더 그 행동할 명분을 가지게 될 수 있고 또 대통령이 직접 행동에 나섬으로써 극우 세력을 선동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할 것이라. 자칫 이번 결정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부정하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위협을 쏟아내는 극우 지지자들을 부추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청년단체들은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이번 판결이 내란 옹호 세력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비판했고 참여연대는 구속 취소 결정이 윤석열의 내란죄가 무죄라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들은 결국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주말인 내일 예정된 서울 도심 집회에도 더 많은 시민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긴급 규탄대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 경복궁역 앞에서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오늘 법원 결정에 야권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괴의 석방이 웬 말이냐면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검찰이 구속기간을 잘못 계산했다고 해서 위헌적 군사 쿠데타 사실이 사라지진 않는다며 반드시 내란을 종식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속보가 나오자마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진행 중이던 간담회를 빠져나와 당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초보적인 실수를 했을 뿐 윤석열 대통령이 명백한 군사 쿠데타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산수를 잘못한 것 때문에 명백한 군사 쿠데타 위헌적 행위가 없었던 게 되지 않습니다. 민주당도 내란 속의 윤석열 석방이 웬 말이냐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 전혀 무관하고 영향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윤석열이 법률과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법리적 문제도 지적하며 검찰에 즉시 항고도 촉구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체포는 48시간, 구속은 2일로 표현하며 시간을 적용할지 일수를 적용할지 이미 구별하고 있다며 구속에 시간을 적용한 건 이례적이어서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몇십 년 동안 다른 피의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다가 윤석열 피의자에게 이걸 적용하는 것이냐. 즉시 항고를 통해서 반드시 다툴 필요가 있다. 야권에선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혼란을 만든 심우정 검찰총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질타도 나왔습니다. 검찰이 구속 시간을 잘못 계산한 것입니다. 검찰이 이런 중차대한 일에 시간 계산을 잘못할 리가 없습니다. 고의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개혁신당은 검찰뿐 아니라 공수처도 수사 과정 각종 절차에 미흡했다며 두 수사기관장의 거취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야권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는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8대0 인용으로 파면되어야 하며 그래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MBC 뉴스 신서입니다. 구속 취소 결정에 대통령실은 즉각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의 즉시 항고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대통령실도 결론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용산 대통령실 분위기도 알아보겠습니다. 강현섭 기자 전해주시죠. 네, 대통령실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한층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정진석 비서실장은 긴급 수석 비서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1시간가량 회의를 마친 뒤 대통령실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는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도 내놨습니다. 이번 결정은 형사처벌 과정에서 구속기한을 잘못 계산했으니 구속을 취소한다는 것인데 마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 청구가 기각될 것처럼 확대 해석하며 기대감을 드러낸 셈입니다. 대통령실은 또 입장문에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고도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이번 결정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의 주장을 소개했을 뿐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인지 여부 자체를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방적 또는 잘못된 해석을 입장문에 넣고 언론을 통해 기사화시켜 여론을 확산시키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 김건희 여사가 머물고 있는 관저로 복귀하게 됩니다. 경호처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게 변함없는 경호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석방된다 해도 직무 정지 상태여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출근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체포되기 이전처럼 관저에서 직거하며 탄핵 심판과 이어질 형사재판 등 법적 절차에 대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관저로 돌아오면 정진석 실장 등 참모진들이 관저를 찾아 윤 대통령과 인사를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검찰의 즉시 항고 여부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의 뜻을 드러냈습니다.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검찰을 압박하는 동시에 법원 결정문에는 공수처 수사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없는데도 공수처에 대한 억지 주장을 이어갔는데요. 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데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법원이 인권 보호와 불구속 수사 원칙을 엄격히 해석했다고 거듭 추켜 세우면서 검찰을 향해선 즉시 항고를 하지 말고 윤 대통령을 바로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즉시 항고를 한다 그런다면은 검찰은 국민에 대한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입장이 탄핵 심판 과정에도 10분 반영될 것이라고도 주장했는데 법원은 구속기간의 계산 문제만 따졌을 뿐 헌법재판소가 다툴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위법 여부는 전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또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잘못됐다고 판단했다고도 해석했는데 법원은 결정문에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요약해 소개했을 뿐 공수처 수사가 위법한지 여부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만 판시했습니다. 체포 적부심과 구속영장 심사, 구속 적부심 등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본 법원의 판단들은 외면하면서 지지층을 겨냥한 듯 근거가 빈약한 낙관론을 펼친 겁니다. 보수 진영의 이른바 잠룡들은
일제히 환영 메시지를 냈습니다. 매우 올바른 결정이다. 구속을 취소하라는 자신의 주장을 받아준 법원에 감사하다. 국론 분열을 초래한 공수처는 책임져야 한다. 헌재도 절차적 흠결을 남겨선 안 된다며 보수 지지층에게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증거 인멸의 염려도 없고 이미 다 체증이 거의 다 됐죠. 그리고 도주의 염려도 없는 만큼 당연히 불구속 상태에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에 앞장섰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구속 취소는 당연하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선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네, 오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한 자세한 얘기 법조팀 이준희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준희 기자, 오늘 재판부 설명 자료에 김재규 사건도 언급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맥락인가요? 네, 오늘 법원은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기소 과정에 절차적 논란이 있다는 점은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이런 논란을 그대로 둘 경우 향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최근 재심 결정이 내려진 이 김재규 사건이 언급이 된 겁니다. 재심까지 언급할 정도로 논란이 작지 않다는 건 분명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이제라도 해소를 하면 된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결정문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이제 막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함이 상당하다. 이제 막 재판이 시작되니까 논란이 될 만한 건 한마디로 털고 가자. 이런 재판부의 인식도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어떤 절차를 짚은 거지 정작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을 하지 않은 거죠? 네, 그렇죠. 결정문 어디에도 계엄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즉시 항고 등을 통해 절차적 부분을 해소한다면 정작 유죄 입증에 방해가 될 요소는 적어도 결정문에는 없는 겁니다. 12.3 비상계엄이 적법했는지, 절차를 지켜서 계엄령을 발령했는지, 국회와 선관위 난입, 정치인 등 체포 시도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오늘 결정문 어디에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구속 취소 결정이 윤 대통령에게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준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틀째 명태균 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검찰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직접 언급했다는 명태균 씨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시장 측은 녹취를 공개하라며 허위 주장이라고 거듭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먼저 김세영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가 검찰 조사에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당시 후보가 자신에게 전화했다며 통화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후원자인 김한정 씨 이름을 언급하며 김 회장이 비용을 부담할 테니 여론조사를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전화했다는 겁니다. 또 오 시장이 선거법 때문에 여론조사 비용을 직접 못 준다면서 김 회장에게 2천만 원을 빌리러 가고 있다고 했다고도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한정 씨는 선거를 앞둔 2021년 2월과 3월 5차례에 걸쳐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일하던 강혜경 씨 계좌로 3,300만 원을 보냈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당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오 시장에 대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한정 씨는 MBC와의 통화에서 오 시장에게 2천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도 빌려준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오 시장으로부터 명 씨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다며 대납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여론조사는 자신이 궁금해서 의뢰했고 혼자만 봤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오 시장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명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녹취가 있다면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저와는 무슨 대화를 했는지 그리고 3자 간에 했다는 대화 내용은 무엇인지도 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오 시장은 받지도 못한 미공표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없다며 오로지 명태균 입에 의존하는 허위 주장만 난무한다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주 연속 이어진 창원 출장 조사에서 오 시장 의혹에 집중했습니다. 검찰은 김한정 씨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해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네, 그럼 명태균 씨에 대한 검찰 조사 상황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지 기자, 검찰이 김영선 전 의원도 불러서 대질 신문을 했다면서요?
네, 검찰은 구속수감 중인 명태균 씨는 물론 김영선 전 의원도 함께 불렀습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째입니다.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영선 전 의원 소개로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명 씨 측은 2021년 1월 20일 오 시장을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김 전 의원과 만났고 음식값은 김 전 의원이 회색카드로 결제했다. 또 오 시장이 식당 주인에게 사인을 해주기도 했다고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만남의 횟수에 대해서는 오세훈, 명태균 양측 주장이 엇갈립니다. 오 시장은 명 씨를 두 차례 만났다고 하고 2021년 2월 말부터는 관계를 끊었다고 하는데 명 씨는 최소 7차례 만났고 김영선 전 의원도 동석한 적이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대지 신문은 오늘이 세 번째인데요. 명 씨 주장을 김 전 의원에게 확인하는 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렸습니다. 명 씨 측은 검찰 조사에서 오 시장과 명 씨가 7차례 만난 장소는 특정됐고 시기도 한 차례 빼고는 모두 특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세훈 시장 측은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도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이 의혹에 연루된 대구시 공무원이 오늘 사직서를 냈다고요? 네, 한 시민단체가 홍 시장 여론조사 비용을 미래한국연구소에 대납해준 대가로 채용된 의혹이 있다며 홍 시장과 홍 시장 당선 이후 채용된 대구시 공무원 박모 씨를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는데요. 박 씨 명의는 미래한국연구소에 돈이 입금될 때 활용됐습니다. 홍 시장은 이번 의혹에 대해 홍준표 캠프와 전혀 상관이 없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해 왔는데요. 대구시 측은 조사가 시작되면 박 씨가 언제라도 출석해 적극 해명하겠다는 의견을 알려왔다고 했습니다. 대구경찰청으로 넘어간 홍 시장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창원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또 법 집행을 막는 거 아닐까 우려한 분들 계실 텐데요. 하지만 어제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의 권고가 나오면서 경찰이 4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할 길이 열렸죠. 경찰의 영장 신청을 가로막았던 검찰이 경찰의 비화폰 수사를 피하려 했던 건 아닌지 의심이 커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년 12월 8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검찰에 기습적으로 자진 출석했다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 검찰 수뇌부에 설득이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수사팀에서 설득이 좀 어렵다 해서 제가 직접 그러면 장관하고 통화를 해서 설득을 해보겠다. 김 전 장관은 통화할 때 민간인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지급된 비화폰을 썼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도 출석 시기를 문의했는데 윤 대통령이 김주현 민정수석과 협의해보라고 했고 이 직후 김 수석과 상의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김 수석은 그런 적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검찰의 김용현의 출석과 관련되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비화폰 수사가 이뤄지면 윤 대통령과 김 수석은 물론 검찰이 수사 초기 과정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계엄 다음 날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 모인 4인방 가운데 김주현 수석과 박성재 법무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비화폰을 받았습니다. 박 장관과 김 수석, 이완규 법제처장은 검찰 출신이기도 합니다. 내란 수사의 핵심인 비화폰. 하지만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 비화폰조차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썼던 비화폰은 봉인된 채 경호처에 보관돼 있습니다. 비화폰 서버도 경호처에 있는데 김성훈 차장이 이끄는 경호처가 압수수색을 거듭 막아서며 비화폰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6대3으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결론냈습니다. 그동안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검찰이 여러 차례 반려하며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던 논리가 무색해진 겁니다. 검찰이 비화폰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뇌부로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서도 윤 대통령 측은 어떻게든 신빙성을 깎아내리려고 핵심 증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회 부하들을 출동시킨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마치 야당의 요구를 받아 양심 선언을 했던 것처럼 공격하며 초점을 옮겨놓으려 하는 건데요. 양심 선언의 배경이 핵심 쟁점도 아니지만 게다가 정작 곽 전 사령관의 양심 선언 배경엔 고등학교 친구들의 조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해온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TV조선이 곽 전 사령관이 양심 선언을 요구받았다고 지인과 전화한 통화 내용을 보도하자 윤 대통령 측이 야당 회유 의혹을 또 제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민주당이 내란죄로 엮겠다고 협박하면서 짜인 각본대로 엉터리 양심 선언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이 탄핵 공작에 이용당했다며 여당도 합세했습니다. 하지만 곽 전 사령관은 양심 선언을 요구한 건 야당이 아니고 고교 동기들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자신을 아끼는 동기 여럿이 솔직하게 얘기해라. 양심 선언을 빨리 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다는 겁니다. 내란죄로 엮는다는 곽 전 사령관 말도 TV에 나오는 정치권 기사를 보고 알게 된 것이라고 곽 전 사령관 변호인은 전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 증언의 신빙성은 부하들의 증언들로 더욱 탄탄해졌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문을 부셔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라고 하시고 잠깐 뜸을 들이시고 필요하면 전기라도 끊어라 라고. 대통령님 지시라는 그 단어는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도 곽 전 사령관의 통화 내용과 맥락을 호도하며 내란 공작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12.3 내란부터 서부지법 폭동에 이르기까지 가담자들의 이름과 사진이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가 지난 1월 만들어졌는데요. 폭동 관련자들이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고발을 하면서 사이트 운영자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수사 속도도 빨라서 경찰이 해외에 있는 사이트 운영자의 신상을 신속히 특정한 건 물론이고 가족에게까지 연락을 했는데요. 변윤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부지법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폭도들은 이후 줄줄이 체포돼 사법 처리를 받고 있습니다. 난동을 실시간으로 중계한 유튜브 영상은 고스란히 그 증거가 됐습니다. 판사 어디 갔어? 해외에 거주하는 한 교포는 이들의 모습을 갈무리해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극우 청년 단체를 중심으로 운영자 색출이 시작됐습니다. 정당한 저항권 행사를 폭동 가담자로 못 박아 공개하는 것, 증오 표현이자 사적 제재라며 역공에 나선 겁니다. 내란 옹호에 나섰다 사이트에 이름을 올린 정유라 씨도 가세했습니다. 이들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자 경찰 수사는 속전속결로 이뤄졌습니다. 보안 장치를 뚫고 운영자 신원을 특정했고 한국에 따로 거주하는 가족까지 접촉해 운영자에 대해 캐물었습니다. 사이트 운영자는 MBC 취재진에 이미 뉴스와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공개된 영상 등을 토대로 편집만 한 것이라며 경제적 대가 없이 공익을 위해 주요 인물들의 얼굴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가족들에게까지 여러 차례 연락하고 오히려 내란 세력에 공격당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다수 언론에 공개된 자료들을 편집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공익 목적이 워낙 강해서 이걸 과연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경찰은 절차를 지켜 수사하고 있을 뿐이라며 해외에 거주해 연락이 안 되는 운영자를 찾기 위해 가족에게 접촉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친윤석열계의 핵심 실세로 불리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마약을 구매하려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범행 현장에 이 의원의 아들뿐 아니라 며느리까지 함께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송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윤 핵심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지난해 10월 액상 대마를 찾으려고 했던 서울 서초구 한 길가 화단입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이 씨가 이곳 범행 현장까지 렌터카를 타고 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씨의 렌터카에는 2명이 더 타고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이 씨의 아내, 즉 이철규 의원의 며느리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마약을 찾으러 함께 온 이 씨의 부인까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 부부가 마약 구매를 함께 공모했는지, 신분 노출을 숨기기 위해 렌터카를 이용한 것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이 씨의 신원을 특정하고도 53일이 지난 지난달 25일에야 이 씨를 체포했습니다. 언론 보도가 난 후 이 씨를 추가로 불러 조사했으며 이 씨의 아내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 씨 부부와 동승자는 간이검사에서는 마약 음성 결과가 나온 가운데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화단에 숨겨놓은 마약을 찾으려다 주민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으며 현장에서는 5g 상당의 액상 대마가 발견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우리 군 전투기가 잘못 투하한 폭탄이 떨어진 경기도 포천 노곡리 마을은 하루아침에 말 그대로 전쟁터 같은 폐허가 됐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마을의 참혹한 모습을 둘러봤는데요. 폭탄이 마을에 떨어지는 모습과 당시의 엄청난 충격이 고스란히 담긴 CCTV 영상을 MBC가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정한솔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하늘에서 하얀 폭탄이 연이어 떨어지고 큰 폭발과 함께 화염이 솟구칩니다. 곧이어 검은 연기 구름이 주변을 집어삼킵니다. 폭발 직후 집이 크게 요동치면서 유리창은 창틀까지 뜯겨나갔습니다. 놀란 주민이 황급히 대피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1km쯤 떨어진 노인보호센터 화면이 흔들릴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한순간에 폐허가 된 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성당 외벽이 부서지면서 이렇게 잔해가 나뒹굴고 있고요. 폭탄이 떨어진 지점 보시면 거대한 구덩이가 생겼습니다. 성당 앞을 지키던 성모 마리아상도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쪼개졌습니다. 주택 지붕이 내려앉고 담벼락은 무너졌습니다. 마을을 지나던 화물차는 완전히 찌그러진 채 처박혔습니다. 집 안의 상황은 더 처참합니다. 깨진 유리와 떨어진 집기로 방과 거실, 화장실까지 성한 곳이 없습니다. 수도관이 터지면서 곳곳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저 바깥에 유리 다 나가고 저쪽에서 폭풍이 들어왔으니까 거기 파편도 튀기고 그렇더라고. 천장 곳곳이 무너져 덜렁거리고 파편이 튄 듯한 흔적도 그대로 남았습니다. 지금 뭐 집안 상황이 거의 지금 진짜 폭탄을 맞은 상황이라 정상되어서 지은 집인데 뭐 하루아침에 무너져가지고 굉장히 좀 참담하게. 아픔을 호소하는 주민이 잇따르면서 부상자는 29명까지 늘었습니다. 390가구가 모여 살던 이 마을에서만 58가구가 오폭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기와 가스 시설을 점검하고 붕괴 위험에 대한 긴급 조사도 시작됐지만 아수라장이 된 집으로 언제쯤 돌아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눈물 날 정도죠 뭐. 이게 하루 이틀 정리해갖고 끝날 일도 아닐 거고 두고 이날 중순서부터는 당장 농사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당분간 포천시에서 마련한 외부 숙소 등에 머물 예정입니다. 포천시와 경기도는 해당 마을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전투기는 민가 주변뿐 아니라 군부대에도 폭탄을 떨어뜨려 군장병들의 피해도 컸습니다. 국방부는 조종사가 좌표를 잘못 입력해 사고가 났다고 밝혔는데요. 폭탄에 투하하기까지 3차례에 걸쳐 좌표를 확인하는데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이호기 조종사는 왜 덩달아 엉뚱한 곳에 함께 폭탄을 떨어뜨린 것인지 의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KF-16 전투기는 우리 군부대에도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8발의 폭탄 가운데 3발이 육군 육사단 등 인근 군부대에 떨어지면서 우리 군장병들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군장병 14명, 주민 15명 등 모두 29명이 다쳤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중상을 입은 민간인 2명은 수술을 받았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군이 밝힌 사고 원인은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 비정상 투하 원인은 현재까지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로. 하지만 의문은 여전합니다.
조종사는 모두 3차례에 걸쳐 좌표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목표 지점에 좌표를 받아 장비에 입력하고 장비를 전투기에 장착한 뒤엔 좌표가 기체에 연동될 때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목표 지점에 도착해 사격하기 전 육안으로 확인 과정을 거칩니다. 처음 잘못 입력된 좌표를 2차, 3차 확인하는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겁니다. 사고 하루 전엔 예행 연습이 실시됐는데 공군은 이때는 좌표가 정상적으로 입력됐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만에 왜 엉뚱한 좌표가 입력된 건지 규명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또 이번기 조종사는 정상적인 좌표를 입력한 걸로 알려졌는데 그런데도 왜 1번기를 따라 목표 지점이 아닌 곳에서 폭탄을 투하했는지도 의문입니다. 군 당국이 왜 늦장 대처했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오폭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오전 10시 4분. 합참의장에겐 30분 넘게 지나서야 사고 사실이 보고됐고 기자단은 2시간 가까이 지난 11시 41분에 처음으로 사고 내용을 공지했습니다. 하지만 공군은 아직 조사가 더 필요하다며 사고 원인에 대한 추가 설명엔 말을 아꼈습니다. 공군은 사고를 낸 KF-16 전투기 등 모든 기종의 비행을 제한하고 조종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 FS 연습에선 실사격 훈련은 중단한 채 지휘소 훈련과 야외 기동 훈련은 정상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군은 사고 발생 나흘 뒤인 다음 주 월요일 사고 원인에 대한 중간 조사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에 납품을 중단했던 일부 협력업체들은 거래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에 납품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는 또 다른 5조 원대 인수 합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홈플러스에 납품을 중단했던 오뚜기가 하루 만에 공급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홈플러스는 기업 회생 신청 이전에 발생한 거래 대금을 조속히 지급하겠다며 공문을 보내 업체들을 설득해왔습니다. LG전자와 롯데칠성 등도 납품 재개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협력업체들은 홈플러스가 대금 지급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일부만 나온 거거든요. 나머지 걸 언제 주겠다라고 입건 계획이 안 주니까. 실제 법원은 홈플러스의 정상 영업을 위해 작년 12월 이후 석 달 동안 발생한 물품 대금 등을 지급할 수 있게 허가했습니다. 대략 3,457억 원 규모입니다. 앞서 홈플러스 측은 6천억 원 정도의 현금 여력이 있어 채권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은 홈플러스 관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최대 5억 원의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려했던 대규모 미정산 사태 등은 피할 수 있게 됐지만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에 대한 의구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법정 관리로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도 MBK는 5조 원대의 CJ제일제당 바이오 사업 부문 인수를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차원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다 하겠지만은 국민 정서상이라든지 또 기업 관행이나 사모펀드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거죠. MBK가 투자해 지분을 가진 국내 기업은 10여 개 업종, 2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6천억 원대 자금을 투자한 국민연금은 현재 절반인 3천여억 원을 회수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12.3 내란 사태에 대해 극우 세력 시각만 담아 내보냈던 독일 방송사의 다큐멘터리가 결국 편성 취소되고 홈페이지에서도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80년 광주 참상을 전 세계에 알렸던 독일 공영방송에서 어떻게 이런 편향적인 방송이 제작되고 방영됐는지 의문은 여전합니다. 김민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극우 세력의 거짓 주장을 일방적으로 담아 논란을 일으킨 독일 다큐멘터리. Aber es sind keine Panzer auf den Straßen zu sehen. Es gibt weder Tote noch Verletzte. Medien werden nicht kontrolliert. 해당 다큐가 결국 피닉스 방송사 홈페이지에서 삭제됐습니다. 현지 시간 6일 재방송이 예정됐던 편성도 취소됐습니다. 한국 언론단체 등의 공식 항의가 이어지고 독일 내에서도 방송 내용이 왜곡됐다는 지적이 일자 일단 편성을 취소하고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는 피닉스 방송사의 기획 의도가 무엇인지, 왜 극우 세력의
일방적 주장만 담았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방송사 측은 이메일 답장에서 시청자들의 비판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미디어 라이브러리에서 해당 방송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회사인 독일 공영방송 법무팀에 해당 방송을 전달했다고도 했습니다. 피닉스 방송사는 독일의 대표 공영방송인 ARD와 ZDF가 합작 설립했습니다. 특히 ARD는 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전 세계에 알렸던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가 속했던 방송사입니다. 방송사 측은 문제가 된 다큐의 취재와 제작이 어떤 절차로 이루어졌고 어떤 경위로 편성됐는지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큐 제작을 맡은 기자는 한국계 프리랜서인 권모 씨로 확인됐는데 MBC는 해당 기자에게 제작 의도를 묻기 위해 여러 수단으로 접촉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독일 대사관은 뒤늦게 대책회의를 하고 외교부에도 이제서야 동향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입장을 정리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극우 유튜버들은 해당 방송을 공유하며 거짓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방송 내용 번역본을 공유하며 탄핵 심판 국면을 바라보는 독일의 시각을 보여준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방송 경위에 대한 석연찮은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MBC는 해당 방송사에 왜곡 방송에 대해 공식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지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취재기자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유서영 기자, 검찰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앞서 소식 전해드린 약 50분 전과 비교해 상황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검찰은 아직 즉시 항고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퇴근길에 입장을 들어보려 했지만 심 총장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뒤 검찰로 결정문을 보냈습니다. 이때부터 검찰은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와 즉시 항고 중에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즉시 항고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제도인데요. 형사소송법상 주어진 기한은 일주일입니다. 즉시 항고를 결정할 때까지 윤 대통령 구금 상태도 이어집니다. 이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을 향해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라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하게 되면요, 윤 대통령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게 되는데 검찰이 결정을 언제 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그럼 지금 검찰 내부 분위기는 어떤지 전해진 게 있나요? 네, 일단 시간을 너무 끌 필요는 없다는 내부 기류가 감지됩니다. 이 때문에 조만간 즉시 항고 결정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재판부가 구속 취소 사유를 언급한 구속기한 만료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검사들이 많았는데요. 그동안 유지해온 검찰의 해석과 충돌하는 이례적 판단이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구속기한 연장과 관련된 실무적 관행은 시간이 아닌 날로 그동안 계산해 왔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법원 결정을 인정하고 석방 지휘를 할 경우 이 계산법이 판례로 남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법조팀 이준희 기자가 다시 나와 있습니다. 이준희 기자, 오늘 구속 취소 결정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 결정을 종합해보면요. 구속기한을 시간으로 따진 건 좀 이례적이긴 하지만 공수처 수사권의 경우 법원에서 이미 합법이라고 판단한 내용을 건드리지는 않았다는 점, 특히 내란죄,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한 게 아니라는 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내용이 탄핵 심판에도 반영이 될 거다. 재판관들이 진행하는 평의를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탄핵 심판에 정말 영향이 있을까요? 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 10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고,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헌재 역시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재판관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까지 했죠. 그러나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당사자만 윤 대통령으로 같을 뿐 중점적으로 심리하는 내용 자체가 다르고요. 엄연히 별개의 재판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형사재판은 죄의 유무를 따지는 거고, 헌법재판, 즉 탄핵은 대통령직에서 파면할지를 정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오늘 언급된 공수처 수사권 논란과도 탄핵 심판은 관계가 적은 것이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한 자료 중에 공수처 것은 없습니다.
헌재는 오늘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준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경찰이 고 김하늘 양을 살해한 초등학교 교사를 범행 25일 만에 체포해 첫 대면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 피의자 신상 공개를 위한 절차에 나설 방침입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휠체어를 탄 피의자가 경찰서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경찰은 이 피의자를 호송 차량에 태워 인근 유치장으로 향합니다. 지난달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 고 김하늘 양을 살해한 가해 교사입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가해 교사를 살해 혐의로 체포한 뒤 경찰서로 이송했습니다. 6시간 동안 진행된 첫 대면 조사에서 가해 교사는 별다른 저항 없이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도 담담하게 답변을 이어갔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고 김하늘 양이 살해된 지 25일 만에 경찰은 가해 교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가해 교사는 범행을 저지른 뒤 자해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범행 다음 날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혈압 상승 등을 이유로 추가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해 교사가 어제부터 상태가 호전돼 경찰은 의료진과 협의를 거쳐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대면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음 주 초 피의자 신상 공개를 위한 절차에 나설 방침입니다. 범행 장소가 학교인데다 교사가 학생을 살해하는 등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피의자 신상 공개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 2일 충남 서천에서 처음 본 여성을 살해한 30대 이모 씨의 경우 오늘 신상 정보 공개 심의회를 열고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이모 씨가 집행 정지 가처분 등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다음 주 목요일 신상이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우가 시범 경기 두 번째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시범 경기 타율 4할로 올 시즌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틀 만에 선발 출전한 이정우 선수. 3회 원아웃 1루 상황에서 가운데 몰린 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중간 담장을 넘어가는 시범 경기 2호 홈런인데요. 열흘 만에 나온 홈런 보이자 4경기 연속 안타로 시범 경기 타율 4할을 기록합니다. 자신의 강점인 빠른 스윙 스피드를 간결한 타격으로 연결한 게 타구의 질을 더욱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타격 코치님도 그렇고 다 이런 게 모든 게 맞아 떨어져서 지금 연습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해서 시즌 때 더 좋은 모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우 다음 타석에 체프먼 선수까지 연속 타자 홈런을 기록했는데요.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는 이정우와 체프먼이 개막전에서 팀의 3, 4번 타자로 나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논두렁 잔디라는 오명까지 받고 있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 그라운드가 긴급 복구 작업에 들어갑니다. 대규모 예산과 장비가 투입되는데 임시 방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난 3일 경기 내용보다 더 부각됐던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잔디. 경기력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선수들의 부상까지 우려돼 비판이 컸는데요. 나흘 만에 서울시와 시설공단 측이 긴급 복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의 다음 홈경기가 열리는 오는 29일 전까지 전체 잔디의 30%를 교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작년보다 3배 늘어난 3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잔디 물량을 확보하고 LED 인공 채광기 등 장비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콘서트 등 대형 행사 대관은 계속한다며 잔디의 상태에 따라 행사 때 그라운드석 설치를 다시 허용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번 긴급 보수가 임시 방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11.5m 거리에서 터뜨린 스테판 커리의 초장거리 버저비터입니다. 커리라는 걸 감안해도 이 슈팅은 정말 놀랍네요.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날은 포근하지만 공기질이 답답한 하루였습니다. 이것은 오늘 서울의 모습인데요. 이 도심 건물은 미세먼지에 가려져 희미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일최고 농도가 오후 한때 75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아 평소의 3배나 짙었는데요. 아쉽게도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주말 내내 미세먼지가 나타나겠습니다. 날은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11.1도, 광주는 13.2도를 보였는데요. 일요일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남부지방의 낮 최고 기온은 15도 안팎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내일 충청과 남부지방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새벽에 전남과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대부분 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남부지방에는 5mm 안팎, 강원 남부와 충청도에는 1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중심으로는 오후부터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대전과 대구 3도, 목포 4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0도, 대구 12도, 광주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서울의 낮 최고 기온도 15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아마 오늘도 이게 말이 되나 싶은 분들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내란 이후 지금까지 말이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결국엔 대통령의 폭주를 멈춰 세웠던 연결된 시민들의 마음이 바라는 대로 꼬인 매듭은 풀려왔습니다. 세상엔 아무리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마음을 놓지는 말아야겠지만 결국 우리 헌법에 담긴 뜻과 국민의 명령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